네. 자, 오늘 아주 중요하신 분, 그리고 저희한테 해안을 좀 주실 수 있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의 자금 운용 당장이셨던 네,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저희가 단장님 그 미국에서 CPI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뭐 잘 아시겠죠.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좀 미국도 약간 관망 모드인 것 같아요. 예. 그 8.5% 3월 달에 나왔었나요? 근데 4월 달에 8.2 나왔었나요? 네, 요번 달 네,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는 컨센서스 데이터는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시장의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은 8.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코어 CPI, 그런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 우리가 보면은 유가도 높고 또 곡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임대료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물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뭐 외국은 전세 없지 않습니까? 다 월세인데,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월세 집을 얻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던데 그 CPI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임대료가 CPI 전체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부동산 가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안 꺾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신규 주택 구매 같은 것들은 조금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임대료로 전가가 돼서 또 임대료라고 하는 건 한번 방향성을 가지면 금방 안 꺾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물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정점,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미국의 재무장관 하셨던 분들도 한두 분은 또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친다면 그렇게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식 시장도 바닥을 친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이르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고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 자체가 의미 있게 낮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에 있던 물가가 7% 됐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균 물가에 근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미국의 평균 물가 수준을 한 2.5%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럼 주식이 바닥이냐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식시장을 보는 뭐 몇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물가가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경기가 침체할 것이냐, 이게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리세션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주식시장의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분기 실적들이 7월 달부터 나올 텐데 2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하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 거냐. 이 세 가지가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양적 긴축의 효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가 하나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사실은 외국인의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비중이 사실 사상 최저점인 듯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코스피의 비중이 뭐 29%인가 저도 그 숫자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뭐 50%까지도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최근 그 기관하고 외국인의 흐름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네요. 그러면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중국이 이제 봉 셧다운하고 그래서 2분기에 굉장히 안 좋겠죠. 기업의 경제 데이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나쁘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식시장이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는 모양들이 나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주식들이 뉴욕 증시에서 ADR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보면 정책 자체를 경제가 안 좋으니까 통화 정책 자체도 약간 완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정부의 정책도 경기 부양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이 좀 돌아서는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이머징 마켓 인덱스 안에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아마 중국보다 한국 주식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너무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한국은행도 뭐 전체 성장률을 좀 내리고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OECD까지 또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장님, 네. GDP 성장률을 내린다는 것은 약간 후행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렇죠. 경제 지표를 보고 주식시장을 판단한다. 네네. 그러면 틀릴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경제 지표라고 시장은 늘 경제 지표에 선행하지 네네. 경제 지표를 보고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의 그 악재는 아니다. 별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2.7%로 낮췄잖아요. 네. 2.7% 정도의 성장률이면 좋은 성장률이죠. 나쁘지 않죠.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면 뭐 2.7%면 나쁜 성장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별 이슈 단으로 좀 넘어가서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실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어떻습니까? 예, 뭐 기름값도 올라가고 곡물값도 올라가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래서 혹시 전쟁이 종결이 되면 시장은 그럼 긍정적으로 좀 변모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네. 휴전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투자 심리가 무지하게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이후에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곡물가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만약에 전쟁이 휴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곡물도 뭐 러시아에서 그럼 좀 도움을 주겠다 수출을. 그런데 뭐 알고 보니까 그 항구 앞에 기뢰가 엄청나게 깔려가지고 그거 제거하는 데만 6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고 QT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경기 방어주에 대한 전략은 펀드 매니저, 소위 기관 투자자를 위한 전략 아닙니까? 개인들이 경기 방어주를 사기보다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네. 주식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렇게 하락기에는 시장보다는 좀 덜 빠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로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들은 사실은 뭐 조금 깨지나 많이 깨지나 비슷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식이 겁이 나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낫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주식은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 가치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종목을 발굴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거는 뭐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뭐 경기 방어주 이런 거보다는 좋은 주식인데 밸류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성장 가치가 있는 성장 가치는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어지는 국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단장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종목은 제가 안 여쭤볼게요. 말씀도 안 하실 테지만 네. 섹터. 섹터가 아니라 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뭐 이 성장하는 뭐 섹터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2차 알잖아요. 전지군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전죠?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우리가 대표적인 주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네네. 회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는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성장 가치를 갖고 있는 우량주. 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네. 마찬가지로 성장 가치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주식 시장은 길게 보면 그로스 스탁이 많이 가더라. 그거는 뭐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로스 스탁을 쌀 때 사면 좋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근데 시장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약간 아니 어렵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을 때 부담 없을 때. 네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네. 성장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네.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네. 부담스럽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알리바바 같은 주식을 보면 네네. 이게 한 300불에서 100불 밑으로까지 빠졌거든요. 네. 한 300불에서 70 몇 불까지 빠졌는데 네. 최근에 올라올 때 보면 하루에 뭐 20%도 오르고 50%도 오르고 막 이래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나 트리거링 포인트가 나오면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주식인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없이 낮아졌다. 이런 주식이 좋죠. 네. 저도 생각나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예, 어떻습니까? 뭐 정리하셨지만, 예, 그래도. 그거는 뭐 예. 투자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어떤 트레이딩하는 방식도 다르고 투자 목표도 다르고 네네. 위험소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의 자금운용단장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분석과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이창훈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